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돈을 버는 이유, 알고 봤더니 자식들 사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사교육을 띄어 읽어볼까요? 교육. 교육을 과연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써도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덜 썼나 해서 더 쓰게 되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늘고 있고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 하고 있죠. 교육이 투자가 아닌 교육 그 자체로 기능하는 날이 대체 언제쯤 올까요? 답답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주목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아저씨라고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아주 이 명성이 높은 김세론 씨가 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데 이 김세론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먼저 관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나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깐만 들주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이 눈썰미가 좋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이고 그새 많이 컸네 김세론 씨, 이제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영화배우 김세론 씨가 무슨 일이 있길래 법원에 출석을 했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건은 지난해 5월달 발생을 했고요. 5월 18일 오전 8시경에 강남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김세론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유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채로 달리다가 가드레일도 들이받고요. 가로수도 들이받고 변압기까지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심지어는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음주 감지기로 측정을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때 당시 CCTV 모습이군요. 네. 그런데 이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라는 것이고요. 어허. 결국 인근 병원에 가서 체열을 진행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면허 취소 조는 웃도는, 굉장히 웃도는 수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부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의 영상 지금 보셨지만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저 때 도로 이 경계석까지 위에 올라면서 도로에 있던 뭔가를 쾅 들이받았고, 그 쾅 들이받친 물체가 한번 들썩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재근 폭로에 무슨 상자가 쌓일 거야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당시에 들이받은 물체가 바로 변압기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변압기였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 지역에 전기가 나갔죠. 어머. 그런데 저 지역이 어느 외딴 곳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이었었기 때문에 어허. 상업지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점이라든가 57곳에 4시간 반 동안 정전이 됐던 거예요. 어머. 영업했던 집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김세론 씨가 나중에 저 지역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과도 하고 보상금도 지급했었는데, 네. 당시에 사과문 발표하면서 너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또 사과문도 썼던 김세론 씨인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 오늘 첫 재판이에요. 그럼 오늘 첫 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일단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재판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다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재판이 끝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끝이고 이제 선고기일만 남겨놓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뭐 최후 변론하고 당사자가 최후 진술하면서 재판을 끝을 내는데, 네.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음주 수치가 0.2, 그러면 최근 이제
수치가 0.08이 면허 취소잖아요. 그러네요. 2배가 넘죠. 어이구. 그러니까 완전한 만취 상태에서 지금 변압기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다가 사고 미조치까지 추가가 된 건데 사실 징역형을 구형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벌금 2천만 원만 구형을 한 이유는 네.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상인들하고 합의해서 피해보게 노력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세론 씨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도 음주운전의 방조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동승자도 같이 오늘 재판에 임했고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다음 달 5일에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세론 씨를 아끼는 분들은 당시도 그런 마음 드셨겠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아니 왜 술을 마시고 그 아침이었단 말 아침 왜 운전대를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김세론 씨 입장에서도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밝히면서 정말 그때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이제 호출하고 호출 장소로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고. 이런 일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짧은 거리라서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또 정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이제 술도 멀리하고 차도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세론 씨의 변호인단이 좀 강조한 점이 있는데 김세론 씨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그래요? 있죠.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피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좀 전해진 것으로 그래요? 있고 또 사실 연예인들이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져서 작품 활동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세론 씨도 당시에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거나 연애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호소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김세론 씨가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연애 활동 못하니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좀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많은 팬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지난해 5월 그 사고 당일날로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측은지심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자숙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반성과 반성을 더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혹시라도 복귀는요 본인이 평가하고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팬분들이 용서가 진심으로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하는 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자숙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상황을 두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퇴근은 회사 업무 딱 끝나고 땡 하면 퇴근이죠. 땡!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퇴근이잖아요. 해방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퇴근이 아닌가 봅니다. 왜요? 벌써 좀 느낌이 안 좋으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한데 뭘까요? 네. 자,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량 한 대가 터널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터널 초입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정차한 차량에서 불이 나더니 어머. 전면부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그러네요. 하는데요. 불길을 본 블랙박스 차량,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저렇게 차를 세우더니 네. 타고 있던 인원들이 모두 내려서 저 화재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어머. 그리고는 재빨리 호스를 끌어와 진화 작업에 나서는데요. 어머. 이후 도착한 소방관들도 합세해서 화재 진압에 성공하면서 이 상황 무사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아니 터널 안에서 일단은 화재가 났고 굉장히 위험해. 다른 화재도 위험합니다만 터널 안에서 화재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에서 내려서 막 달려가신 분들 상당히 능숙합니다. 호수를 오래 끌어왔대요. 호수를.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분들이 터널 내부에 네. 소화전이 있는데 그 소화전에 있는 그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대요, 저분들은? 그거를 저도 사실 뭐 터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막상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소화전 찾으라고 하면 저 찾기도 어렵고 네. 그 사용법도 사실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성들이 갑자기 저 불이 난 상황을 보자마자 네. 즉시 움직인 거예요. 마치 아하. 훈련된 사람처럼 네. 그렇게 소화 작업을 해서
초기 진화가 골든 타임 때 초기 진화가 된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어머머머.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네. 4분 만에 네. 완전히 진화가 끝났습니다. 야, 근데 전현 평론가님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보면 터널 진입했을 때, 여기는 여기에 소화전이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또 다음 터널, 여기 또 여기에 알지는 않잖아요.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화재 진압에 바로 나선 분들, 네. 퇴근하던 소방관 분들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그러나 사실 이분들도 밤생 근무 마치고 운전하기도 피곤하니까 이제 카풀로 이동하고 있던 도중에 화재 현장을 보고 다 같이 우르르 내려서 이렇게 바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안전장비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네요. 퇴근길에 그냥 뭐 간편한 옷 입고 있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아무리 소방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막 연기 나고 있는 차량에 가서 하기 쉽지 않은데 두렵죠. 이분들 정말 투철한 직업정신, 그러니까요. 봉사정신 발휘해서 저렇게 사건 현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저 화재 차량의 차주분은 운수 개통한 날이 어떻게 딱 고기를 소방관분들 퇴근길에 지나갔어요. 대박 사건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꽃이 보이는데 화재 아니냐 했고 차를 갓길에 딱 부서워가지고 팀원들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모두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이제 가까운 옥내소화전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팀원들이 마치 임무가 정해진 것처럼 스스로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출퇴근하면서 뭐 터널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팀원들하고 차로 이동하면서 했던 것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빠르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참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한 것 같다. 저희한테 걸리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큰 사고를 막았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참 겸손하세요. 항상 들어보면요. 그리고 담담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분들 전국적으로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전남 고흥소방서에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김효갑 소방위님이시고요. 같이 동승하셨던 동료분들 계십니다. 또 이름 다 안 불러드릴 수 없죠. 다 불러드립니다. 김민우, 정찬우, 와 대박 사건 다 우자 돌림이에요. 김민우, 정찬우, 천지우 소방관님들 정말로 장한 일 하셨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은요.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에서 경찰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아요라고 했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 보인다는 동료 어디서 발견이 되었느냐? 야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60대의 태국인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분이 농장에서 약 300m나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이 되는데 무려 10년이나 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장도 아닌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말 무언가 사연이 있다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는 신고가 있었고 농장에서 3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 남성이 야산에서 그냥 특별한 범죄 혐의 없이 그냥 사망을 한 거라면 이게 사고일지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은 아니죠, 그러면. 아하, 네. 그곳에서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된 겁니다. 아. 지금 이 사건으로 이 60대 돼지 농장 주인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살인사건이냐? 살인사건은 아닙니다. 어머. 일단 지난 2일 오전 한 8시 10분쯤에 네. 이 지금 60대 태국인 남성이 일하러 나오지 않아서 가보니까 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주방에 쓰러져서 숨져 있더라.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라고 지금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이 모든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아들과 함께 트랙터에다가 이 60대 남성을 싣고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하하, 이게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을 막 옮기고 이런 장면이 뭐 찍힌 건 아니에요. 저기 트랙터를 움직여서 유기된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분 상대로 해가지고 유기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체포를 했고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사건의 전말은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남는 의문점이 있어요. 자, 농장에 일하던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숙소에 가봤더니 지금 숨져 있더라.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망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이 가질 불이익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애도의 어떤 기회조차 가족들에게 빼앗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장주는 이걸 시신을 유기할 당시에 이제 혼자 못하니까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들은 그래도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만류했으나 그러니까 아들 판단 맞잖아요. 아들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매정하게 이 농장주 술에 취한 채 결국은 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직원이고 또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결과가 이런 쓸쓸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노동자를 하더라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 힘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체구가 작으셔서 아예 못해요? 그냥 뭐 인사하면 그냥 받아주는 정도?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000마리나 되는 돼지 농장을 노동자로서는 혼자 그걸 다 관리하고 길렀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경찰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숙소에 가봤더니 숨져 있더라 그 말만 믿을 건 아니고 뭐 시신 부검 등등등 다 절차를 해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당연히 뭐 해야 될 절차들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숨진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돼지들 돈사하고 붙어 있는 임시 건물 같은 데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한 3m 정도 되는 가로세로 3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살면서 혼자서 돼지 1000마리 정도를 돌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세상에 지금 이 사진이 그 노동자가 거주하던 기거하던 지금 이게 숙소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 숙소가 바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을 것 같은데 저기서 기거하면서 심야 시간대에도 돼지를 돌보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태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뭔가 관련 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가 돼 있었고 그리고 주변 뭐 같은 태국인들하고 교류도 드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저 이제 숨진 분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종종 연락을 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네. 그럼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변을 당했으면 당연히 업주라도 나서서 가족한테 알리고 뭔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시신을 유기를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이분이 평소에 체구가 작기도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근데 그걸 짐작하는 대목이 혼자서 1000마리나 되는 돼지 그 농장에서 분뇨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정당한 대우를 못 받거나 아니면 뭔가 노동 착취 이런 건 없었는가 차제의 경찰 수사가 이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머물렀던 숙소라는 곳의 현장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거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불법 체류자이고 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노동자가 저곳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배려가 안 돼 있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지금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그 질병조차 10년간 일하면서 저렇게 악취가 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질환이 발병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큰 사건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고 국가수 1차 부겸 소견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정밀 부검 검사는 몇 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 이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농장주를 상대로 혹여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임금체불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용주의 갑질,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 시신 6일을 도왔던 아들에 대해서도 이 건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 이 숨진 불법 체류 노동자분이 기거하셨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에서 근로를 하러 나갔는데 저런 곳에 머물고 있다 10년 동안. 여러분, 정당한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장소에서 숙소라고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 대목도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기분은 착잡하지만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인연을 맺고 친구가 되는데 글쎄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음악이라는 매개체까지 있다면 말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수철 씨. 네. 많이 아시죠? 네. 지금 아마 나도 야간다. 네.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죄송해요. 네, 네. 아는 순간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김수철 씨,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맞아요, 네. 데뷔 45년 차거든요. 어머! 그런데 옛날에 이제 별명이 작은 거인이었었죠. 어허. 그런데 데뷔 27년 차인 크라잉넛의 악동 한경록 씨. 어허. 이분이 이제 펑크록을 하시는 네. 분인데 이 김수철 씨하고 한경록 씨가 바로 지난달에 네. 홍대 앞에서 합동 공연을 했다는 와.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네. 김수철 씨가 지금 67인데 야. 여전히 락 공연을 한다는 거죠. 어머. 공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김수철 씨가 글로벌 음악예술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하. 최근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김수철 씨 하면 이렇게 기타를 메고 폴짝폴짝 맞아요. 뛰는 그런 퍼포먼스가 유명한데 네. 요번에 한 공연에서도 과연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지 네. 그건 아, 이 모습이에요. 네, 좀 이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철 씨도 오랜만에 뵙지만 지금 크라잉넛 소식도 오랜만에 듣는데 근데요. 야, 이 조합이 언뜻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두 조합, 이 두 분이 뭉쳤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젊은 와, 전현현 평론가님 진짜 지금도 김수철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 와, 지금도 기타를 가지고 논다 막 그런 표현 하실 거예요. 예, 물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67세이신데
크라잉넛이나 뭐 홍대 앞에 웬만한 인디밴드 저리 가라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시는 거고 저는 약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멋있으시고요. 사실 예전에 별명이 용수철, 김수철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너무 잘 뛰시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번에도 멋진 무대를 선보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김수철 씨와 크라잉넛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요. 경록절을 통해서 만났다고 그게 하는데 뭐예요? 만약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본인 생일을 재근절이다 다 불러라 이러면 많은 분들이 조금 민망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록절이 실제로 이 크라잉넛 멤버인 한경록 씨 생일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내 생일 맞아서 인디밴드, 록밴드들 모여라 하면서 같이 공연을 하고요. 3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출연료가 없어요. 야. 무료 출연합니다. 어머. 그리고 중요한 것 무료 관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람객에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와 인디밴드 좋아하고 락밴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축제 현장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요계 대선배들도 선택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분 딱 생각나실 겁니다. 아니 벌써 어허. 김창완 씨, 야. 또 두만강 푸르불의 어머. 강산혜 씨, 오늘 노래가 이런 술술 분들, 나오시네요. 네. 네. 뭐 제가 이런 다 팬인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참전을 해줬었고 네. 또 이정욱 씨를 비롯한 젊은 세대도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었다고 야.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즐기는 무대 같지만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유엔 난민기구 부스를 만들어서 기부됐었고요. 세상에. 올해는 특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 사람들에게 또 이런 행사를 통해 기부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는 처음에는 경록절 자신의 생일날 이 축제를 한다길래 뭐야 근자가 뭐지 했는데 세상에 이 출연료 없죠, 관람료 없죠, 음료 무료 제공에 그런 의미 있는 축제다 보니까 이런 대선배 가수분들 선뜻 동참을 해주나 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뭔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백성문 변호사 네. 그래서 인연이 차곡차곡 쌓이나 봐요. 김수철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아까 지금 이 경록절이 2007년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대면 공연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때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대면 공연이 가능해지면서 그래서 이번에 또 김수철 씨가 또 흔쾌히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건데 야. 사실 지금 이런 축제 같은 무대를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런 락 밴드들의 공연을 인디 밴드들과 또 이런 유명인들과 같이 합동해서 하는 공연을 그리고 여러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뭐 거절할 생각 1도 없이 그냥 바로 김수철 씨가 여기 참여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한경록 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김수철이라는 저런 대선배가 또 이런 무대에 와서 인디 밴드들 격려해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근데 진짜 미리 알았으면 저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세대 차이도 못 느끼겠고 그리고 대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김수철 씨 노래는 여러분이 막 흥얼거릴 수 있어요. 뭐 나도 해야 간다 막 있는데 크라잉넛 노래는 뭐지? 라고 가물가물 하실 분들을 위해서 김수철 씨가 크라잉넛의 대표곡 히트곡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떤 건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아리에티나 룩셈부르크 아리 하루 종일 내게 자마이카 하루 왼쪽에 서있으니 즐거운 여행 많이 가는 골집에서 이제 곧 하나가 될 겨울이야 밤이 깊었네 번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엔 취해 들으니까 새록새록한데 특히 손정혜 변호사님 말 달리자 이 노래는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눌렀던 그 기억이 막 나요. 네, 김수철 씨도 뭐니 해도 이 말 달리자, 밤이 깊었네 이 두 노래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아마도 시청자분들 이 크라잉넛 한 명 한 명 이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이 노래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러니까요. 만한 맞아요. 노래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밴드이고요. 데뷔한 지도 9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27년 꾸준히 활동하는 밴드인데 이 밴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보통 밴드라는 게 여러 명이니까 5인조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이제 교체되거나 바뀌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데뷔 이후 지금까지 멤버 교체 없이 5인이 쭉 가는 어머. 밴드이고요. 진짜 대박이다. 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밴드 활동하면서 이게 수익 배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작권료도 공동 배분한다는 세상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밤이 깊었네 이 노래 있잖아요. 네. 이 노래가 저작권료 1위라고 하는데 어머. 아마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차 마시면서도 맥주 마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노래 나오면 되게 싫어해서 뭐야 뭐 지금 빨리 이제 지하철 타러 가야 돼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크라잉넛이 뽑은 김수철 씨의 히트곡은 뭘까요? 이거랍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두고 꽃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입차다 꿈차자 나도야 간다 하지금 평론가님 노래방에서 특히 남성분들이 창법도 비슷하게 하려고 막 노력했단 말이야. 나도야 뭐 이렇게. 네, 김수철 씨 노래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불렀었고 네. 요즘도 대학가에서 뭐 젊은 그대 네. 이런 노래 정말 많이 불리는데 맞아요. 김수철 씨가 한국 음악계의 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77년에 밴드 작은 거인으로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83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네. 83년에 솔로 앨범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솔로 앨범에서 못다 핀 꽃 한 송이, 결리 이런 노래가 터지면서 초대박 가수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집, 3집에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이런 게 나오면서 80년대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음악적으로는 계속 깊이를 이제 깊게 해가지고 네. 서편제 있잖아요, 영화. 네. 서편제 OST를 김수철 씨가 작업했거든요. 그래요? 국악까지 섭렵한 거예요. 와. 그러더니 90년대에는 만화 주제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어머, 맞아요. 기억나요. 이거를 또 아. 김수철 씨가 만들었었고 그 밖에 뭐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런 대박입니다. 행사 관련 음악들도 김수철 씨가 장업하기도 했습니다. 야, 공연의 그 어떤 노력 그리고 이 리듬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엔 방송에도 출연했대요. 무려 20년 만이랍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한 20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 가요제 출신 아니냐? 아니에요. 나 대학까지 2번 떨어졌어요. 헤비메탈을 한 거잖아. 음을 하나 치고 올랐더니 탁! 너 뭐야? 나가.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해보는 거야. 이제 한 번 더 나가지. 처음에 그러면 내가 치면 떨어지니까 조용하게 잠깐 요거를 한 8마디 나갔어요. 그때 안 떨어뜨려. 하고 다시 막 치니까 뭐야? 나가. 그렇게 된 거야? 네, 그것도 떨어졌어. 좌절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경연대 심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평생 상처가 돼. 진짜 다시 봐도 이 개그 감각, 유머 감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저도 사실은 김수철 씨가 대학가요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헤비메탈이나 록 같은 경우에 당시에 좀 낯선 분위기여서 다 하기도 전에 딱 한음 치는데 나가! 이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처가 돼서 그런 가요제 심사위원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양희은 씨와 함께해서 토크쇼에 출연하셨어요. 네. 양희은 씨가 굉장히 김수철 씨 어려울 때 반찬도 해주시고 해서 40년간 누나처럼 지낸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특히 양희은 씨가 볶음 고추장을 해주셨다. 야, 맛있겠다. 왜냐? 사계절 두고두고 먹기 좋다라는 맞아요. 또 사연 전해졌는데 네. 제가 사실 김수철 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라고 아까 잠깐 네, 언급한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꼭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영화 서편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OST 작업했다고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당시에 수록된 천년학 이런 곡들이 영화 음반으로 최초로 100만 장이 어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국악 OST를 이렇게 전파시킨 가수 정말 거인이 맞다. 아, 저는 그러네요. 이렇게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공연 무대도 그렇고요. 가끔 시간 되시면 이렇게 방송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 두 사람은 한 곡의 노래로 인연을 맺었다는데요. 누굴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박서진 씨와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어머. 네, 박서진 씨가 원래 그 나훈아 선생님 노래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리틀 나훈아인데 네. 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3일에 신곡 진아야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 이 과거에 이제 진성 씨가 불렀던 것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어허. 근데 여기 곡에 작사가가 나훈아 씨예요. 어머. 근데 처음에는 이 박서진 씨가 동명이인인 줄 알았대. 아이, 설마 나훈아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작사했나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이야. 정말 펑펑 울 뻔했다고 얘기를 세상에. 하는데요. 그 진아야라는 노래 가사가 이게 사랑의 끝이 이별이라면 이별의 끝은 다시 사랑일 수 있다. 곡도 굉장히 잘 진짜, 썼네요. 네. 네, 아무튼 본인의 인생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를 본인의 신곡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제 대박이잖아요. 나훈아 씨가 쓴 가사에 박서진 씨가 노래를 불렀다는데 대체 어떤 느낌을 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와, 일단 신나요. 일단 신난데 뭐 대중들 또 시청자분들의 평가도 중요한데 제일 궁금한 건 손정혜 변호사님 이 곡을 쓴 작사가인 나훈아 씨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박서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박서진 씨 이 곡을 떠나간 진아를 찾는 심정으로 해석해서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박서진 씨가 나훈아 씨에게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나훈아 선배님께서 딱 한마디로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칭찬도 좋지만 단점이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박서진 씨 그리고 나훈아 씨 뭐 연배차도 상당히 나는데 어떤 계기로 나훈아 씨가 곡을 이 작사를 해줬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진아야라는 곡의 작곡가가 네. 정경천 씨인데 네. 그 별명이 정차르트라고 해서 TV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트로트 오디션을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박서진 씨가 나온 거예요. 네. 박서진 씨가 나훈아 씨의 어메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그 노래 정말 진짜 뭐 명곡이죠, 명곡. 예, 네. 그 모습을 보고 정경천 씨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근데 정경천 씨가 노래를 주고 싶어도 작사가가 나훈아 씨인데 나훈아 씨가 반대하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가 정경천 씨한테 그 얘기를 듣더니 박서진 씨
내가 원래부터 좋아했었는데 어머. 박서진 씨한테 이 노래 주는 거 찬성이라고 해서 결국 이 노래가 박서진 씨한테 갔다고 합니다. 야, 나훈아 씨와 정경천 작곡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박서진 씨가 불렀다는 그 나훈아 씨의 엄해,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려고 날아갔던가 녹슬은 기찻길아 어버이 정그리워 우는 이 마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현 평론가님, 박서진 씨의 목소리가 나훈아 씨 노래에 좀 특화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꺾기도 기가 막히고 네. 가사 전달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 박서진 씨가 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뭔데요? 합니다. 사실 박서진 씨 뭐 장구의 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렸고, 공연 콘서트 열린다라고 하면 금방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긴 해요. 그런데 나를 대표할 만한 히트곡이 마땅히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나훈아 선생님이 이 작사한 곡 진아야가 내 대표곡이자 히트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훈아 씨 테스 형 하면 딱 마이크 치면 관객들이 사랑이 왜 세상이 왜 이런 뭐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박서진 씨가 콘서트 중에 앞서절 딱 따라 부르면 뒷소절은 따라하고. 관객들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좀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서진 씨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나훈아 씨는 진짜 자신이 작사한 곡을 여러 곡을 냈잖아요. 히트곡을 막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안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뭐 테스 형도 노래 좋지만 남자의 인생 저도 가끔 들어요. 정말 뭔가 공감을 많이 얻어내는 것 같아요. 나훈아 씨의 그 곡은. 네, 나훈아 씨가 그 가사를 직접 쓰는데 네. 진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어를 정말 잘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작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맞아요. 그거를 설명문 쓰듯이 이렇게 요즘 대중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네. 그렇게 작사를 하니까 남자의 인생도 그렇고 많은 노래들이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감을 찾아내면서 동시에 웃기기도 하니까 네.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 이렇게 맞아요. 불러서 대중한테 웃음도 주고 네. 이런 엄청난 작사 능력까지 있는데, 나훈아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가사도 쓰고 곡도 쓰는데 이런 사람은 가슴에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꿈이 고갈돼서 1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 가슴에 꿈이 있어야 되는 그 말처럼 대선배와 실력 있는 후배의 뭔가 이 조합이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 계속해서 나오기를 또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나라 밖 스위스로 한번
가볼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스위스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머. 이 설원지대에 뭔가가 돌출됐는데, 어머. 야, 신기하게도 이 헬기가 이것을 딱 포착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뭔가 자세히 보시면 꿈틀꿈틀 움직여요. 헬기가 조명을 비추니까 더 좌우로 격렬히 흔들립니다. 뭐예요? 헬기가 발견한 이것의 정체. 뭐예요? 대박 사건입니다. 뭐예요? 무엇일까요? 뭡니까? 대체 뭘까요? 저게 도대체 뭐길래 지금 전현 평론가님이 대박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하정현 평론가님. 바로 사람이었는데 어허. 사람의 한쪽 팔만 눈 위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헬기가 어떻게든 저걸 잘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조난을 당했던 건데 어머. 지금 눈에 파묻힌 채 6시간 동안 저 상태로 있었다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헬기 소리가 들리니까 저 조난당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어서 결국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진짜 구조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아니 사실 저게 바람에 흔들리는 뭐 나뭇가지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사람의 구조 신호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저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라고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정말 아무나 구조대가 하는 건 아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누군가 조난된 분을 구조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이나 맞아요. 그런 사명감, 그러니까 저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네.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가 저 조난되신 분도 살 수 있다는 마지막까지의 어떤 신념,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점도 구조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